As soon as you say end time, they say, whoa, the end of the world. When's it going to be? And you can see this mask of fear. I'm not telling you the end time is coming. I'm telling you, you live in it right now. Daniel chapter number 7, verse number 4. The first beast was like a lion. We have the eagle used continually to depic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You see it on governmental documents. We are at the generation for which these that you will not miss one segment of understanding the end time, because I've had many people tell me it's changed their life forever. Many of the major prophecies of the Bible are given to us 2, 3, some of them as high as 4 or 5 times. There is not any chance it's not going to happen, because it's in your Bible, it's prophesied, and the prophecies always come back. 요르단의 국왕 압둘라 2세는 지난 1월 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서 1994년 이스라엘과 맺은 평화협정 이후 25년 만에 양국의 사이가 가장 최악의 상황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르단은 이스라엘 주변 아랍 국가들 중에서 이집트와 함께 이스라엘과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이며 비교적 평화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압둘라 2세 국왕이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있는 알-바쿠라와 알-구마르 지역을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임대해 주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최악의 긴장 관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알-바쿠라와 알-구마르 지역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요르단이 이스라엘에게 돌려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선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하던 날 요르단은 레바논, 시리아, 이집트, 이라크 등의 주변 국가들과 연합군을 형성하여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을 감행하지만 약 10개월에 걸친 치열한 전투 끝에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요.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던 아랍 사람들은 요르단을 포함한 주변 아랍 국가들의 권유에 따라서 약 47만 2천 명 정도가 주변 국가로 임시 대피하는 난민 신세가 됩니다. 특히 요르단에는 그때 당시 7만여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주해 갔었죠. 그리고 1967년에 벌어진 6.1 전쟁 당시 이스라엘은 시리아 관리하에 있던 골란 고원과 요르단의 관리하에 있었던 동예루살렘을 마침내 점령하게 됩니다. 당시 요르단은 아랍 국가들 중에서도 꽤나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는데도 동예루살렘을 이스라엘에게 빼앗기면서 더욱더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 게 사실이죠. 그러다가 1994년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의 중재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는 46년간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평화협정을 정식적으로 체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로서는 가장 긴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요르단과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잘 지내자는 것이죠. 평화협정은 모두 5개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범죄와 마약에 관한 협조사항, 환경에 관한 협조사항, 국경을 횡단하고 여권 및 비자를 다루는 사항, 이렇게 3가지와 이스라엘, 요르단 두 나라 모두에게 중요한 물에 관한 부분이 있고요. 또 국경과 주권에 관한 부분, 이렇게 모두 5가지 부분이었습니다. 이 5가지 부분 중에서 국경과 주권에 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1967년 이스라엘이 점령한 요르단강 서안지구, 즉 웨스트뱅크와 요르단 국가 사이에 행정적 경계선을 설정하며 그 영토의 지위에 대해서 서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과 이번에 요르단이 더 이상 임대를 하지 않겠다고 요구하고 있는 알-바크라와 알-구마르 지역에 대해서는 요르단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대신 이 지역을 이스라엘이 25년이라는 기간 동안 임대해서 사용하되 특별히 양국이 모두 1년 전에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이스라엘 군 당국으로부터 이 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이스라엘의 민간인들이 땅을 가꾸기 시작한 것이죠. 그 전에 요르단 사람들이 전혀 관리하지 않아서 내버려졌던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땀을 흘리며 밭을 일구고 그곳에 씨를 뿌리고 과수를 심어서 순식간에 돈을 벌어주는 땅으로 변신시켰던 것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황무지 같은 땅을 옥토로 바꾸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특기이니까요. 자, 이 정도만 하더라도 1948년 1차 중동전쟁과 1967년 3차 중동전쟁을 통해 서로 죽이고 죽던 적대적 관계에서 꽤나 많이 평화적으로 발전한 셈이죠. 아마 그때 당시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의 중재가 아니었다면 아직까지도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는 그야말로 적대감이 팽팽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조약에서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물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평화조약에서 두 나라 사이에 공동물위원회를 설치하여 어차피 이스라엘, 요르단 모두 물 부족 국가인 상황에서 물을 서로 나누어 쓰고 물에 관한 한은 서로 덮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스라엘은 요르단에게 매년 5천만 입방미터, 좀 더 쉽게 말하면 매년 500억 리터의 물을 주고 요르단은 시리아에서 발원하여 요르단을 지나 이스라엘의 요단강과 합쳐지는 야르무크 강의 물을 그중에 75%를 소유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나라는 다른 수자원과 저수지를 개발하고 가뭄에서 살아남는 일에 서로 돕는 것으로 합의했던 것이죠. 그리고 요르단이 추가적인 물을 찾기 위해서 담수화 기술이 필요하다면 이스라엘은 요르단에게 그 기술을 제공하고 사용하는 것을 돕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담수화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이니까요. 물론 두 나라 사이에 맺어진 평화조약의 내용은 훨씬 더 방대하고 구체적이지만 우선 제가 여러분이 알기 쉽도록 몇 가지만 추려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두 나라 사이에는 평화를 기본 전제로 서로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평화적인 분위기를 기반으로 경제적인 면에서도 협력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요르단이 이스라엘의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것이죠. 예전에 브래드 브리핑에서 제가 소개했듯이 2010년 이스라엘 북부 지역 지중해 앞바다에서 3조 세제곱미터가량 미국 전체 매장량의 절반 정도나 되는 아주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층이 발견되었습니다. 레비아탄이라고 불리우는 이 천연가스전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지구에서 발견된 천연가스 중에 두 번째 규모이며 돈으로 환산하면 약 1천조 원에 가까운 아주 엄청난 매장량이라고 하죠. 이런 대발견 사건 이후 이스라엘은 천연가스를 팔레스타인에 공급하는 계약, 터키로 공급하는 계약, 이집트로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고요. 바로 옆 나라였던 요르단과도 향후 15년 동안 공급하는 100억 달러 규모의 공급 계약을 2016년에 맺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요르단 정부는 향후 10년간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 연간 최소 5억 달러의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만성적인 요르단의 예산 적자를 줄이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었죠.
그리고 드디어 금년인 2020년 1월부터 요르단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이제 군사적으로도 서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서로 협력하며 상생해 나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왜 갑자기 요르단 국왕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활용할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닌 바쿠라와 구마르 두 지역을 되돌려 달라고 하고 평화협정 이후 25년 만에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강경한 자세로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과 맺었던 평화협정을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일까요? 압둘라 2세 국왕의 이런 발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근 요르단 국가의 내부 사정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요르단 국왕이 최근 들어 불거지고 있는 요르단 국가 내부의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사안을 놓고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요르단의 내부 문제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요르단은 최근 들어 빈곤과 실업이 아주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요르단은 2019년 성장률이 2% 미만으로 떨어졌고 실업률은 2018년도에는 18.7%였는데 2019년도에는 19.2%로 올랐다고 합니다. 요르단 국민들 중에 약 100만 명은 하루에 $1 미만으로 겨우 생존해가는 극빈층이 있으며 거기에다 2018년에는 국민 평균 소득의 26%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요르단에는 약 100만 명 이상의 시리아 난민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요르단 국민들끼리도 먹고 살기에 폭폭한데 시리아 난민들까지 들어와 있으니 더더욱 경제 상황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우디아라비아나 걸프 국가들로부터의 재정적 도움도 부족하기만 한 형편입니다. 이런 총체적인 경제난으로 인해서 결국 요르단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낮아졌고 결국 이런 불만이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요르단 국민들의 불만에는 정부 관리들의 부정부패도 한몫했습니다. 압둘라 2세 국왕과 100여 명에 달하는 그의 가족이 호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1년에 $20억,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 3천억 원을 쓴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2010년에는 $21억 규모의 석유 산업 부패 스캔들이 발생했는데 이 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중에 요르단의 왕실과 아주 긴밀한 인맥을 가진 사업가 칼리드 샤힌이라는 사람은 일반 교도소가 아닌 고급 시설에 복역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고 전 재무부 장관이었던 아델 쿠다라는 사람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택연금 처분만 받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요르단은 부패인식 지수가 180개국 중에서 60위를 차지했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요르단에서는 언론의 자유도 보장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에서는 뉴스 웹사이트를 만들 경우에 반드시 정부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서 요르단 정부는 컨텐츠 제한에 따르지 않는 외국 웹사이트나 국내 웹사이트를 모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반정부 성향의 언론이나 유튜브 채널 같은 것은 요르단에서는 아예 상상할 수도 없다는 얘기죠. 2011년에는 부패와 명예훼손에 대한 보도를 애당초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요르단에서의 온라인 콘텐츠는 점점 더 검열되고 있으며 정부는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인들과 웹사이트 편집자들을 날마다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정체적인 문제들을 보이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요르단 국민들은 연일 시위를 이어갔으며 심지어는 압둘라 국왕의 사진이 있는 거대한 입간판에 돌을 던지고 신발까지 던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신발을 벗어 집어 던지는 것은 가장 치욕스러운 불명예라고 하죠. 그리고 정부에 반대하는 부족과 정권 세력들 간에 총격전까지 벌어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가 내부의 문제가 불거지고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질 때는 어김없이 외부로 시선을 돌리게 하고 이웃나라인 이스라엘과 긴장관계를 높여가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상황입니다. 바로 이란이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란 고위층들의 부정부패와 정책 실패로 인해 늘어나는 만성 적자를 해결하려고 휘발유 값을 자그마치 50%나 올렸다가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서 그 불만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미국과 전쟁을 시도하려고 했던 이란의 모습들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시아파 무슬림 국가 이란, 그리고 수니파 무슬림 국가 요르단, 시아파나 수니파나 이슬람의 뿌리는 모두 같으니까요. 더군다나 현재 요르단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주해온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많이 있고 요르단 인구 1,000만 명 중에 약 70%가 팔레스타인계라고 합니다. 이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이스라엘과의 긴장 관계가 당연히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이스라엘의 유력 일간지 하레츠에 따르면 요르단 군은 지난해 11월에 광범위한 군사훈련을 실시했는데 그중 일부는 이스라엘이 요르단을 공격해 올 때를 대비하여 요르단에 있는 다리를 폭파함으로써 그 공격들을 막아내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었다고 합니다. 러몬 라인이라는 요르단의 웹사이트에는 현재 이스라엘과의 관계 악화와 요르단에 대한 이스라엘의 입장이 점점 더 거칠어지는 것으로 볼 때 머지않아 이스라엘과 아주 멋진 전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러몬 라인이라는 웹사이트 역시 요르단 정부가 인정하는 사이트니까 당연히 정부의 입장의 내용만 보도를 하겠죠. 요르단 정부는 1996년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은 걱정하지 말아라. 아마 이런 의도였겠죠. 그런데 2016년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로 했던 계약에 따라 드디어 금년 1월 초부터 이스라엘의 천연가스가 요르단으로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국가에서 불행하게도 요르단은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 자원이 많이 부족했는데 이제 가까운 옆나라 이스라엘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게 되었으니 언뜻 생각하기에도 요르단도 이제 좀 에너지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요르단 국민들의 생각은 우리와는 좀 달랐나 봅니다. 최근 들어 요르단에선 이스라엘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게 되는 것에 대한 불만 가득한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옆나라 이스라엘의 가스를 받아 쓰느냐? 에너지를 얻어쓰기 위해서 이웃나라에 의존할 필요가 있느냐? 이러다가 우리가 이스라엘의 포로가 될지도 모른다. 적의 가스는 점령이다. 가스 거래를 당장 중단하라. 이렇게 외치면서 요르단 국민들은 거리에 나와서 천연가스 수입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지난 1994년에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맺었던 평화조약까지 모두 폐기하라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금년 1월 20일 요르단 의회는 이스라엘로부터의 가스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 초안을 요르단의 130명의 의원들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게 됩니다. 가스 수입이 시작된 지 며칠 만에 요르단 의회는 이스라엘 가스 수입을 금지하기 위한 초안을 승인했던 것이죠. 그리고 요르단의 하원 의원인 라지 알 하몰라는 22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요르단 정부가 이스라엘과의 가스 협정을 취소하지 않으면 당장 정부를 실각시킬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시위대는 연일 분노에 차서 압둘라 2세 국왕이 머물고 있는 궁전을 공격하겠다고 외치며 국왕과 그의 가족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왕의 가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심지어는 관광객을 납치하겠다고 위협하는 소리까지 합니다. 이렇게 사면초가에 빠진 압둘라 2세 국왕은 알 바쿠라와 알 구마르의 반환을 시작으로 이스라엘과의 긴장을 돋구고 양국의 사이가 사상 최악이라는 선언마저 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잔뜩 화가 난 요르단 국민들을 달래기에는 역시 역부족해 보이죠. 요르단 국민들은 이스라엘을 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경쟁 상대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더욱 그렇습니다. 현재 요르단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스라엘과 협력할 때만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생산하는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것이 왜 문제가 되어야 할까요? 지금 가스를 공급받는 것 말고 또 다른 대안이 있기는 하다는 것일까요? 정부 고위 관료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또 거짓말이 발각돼도 아무런 죄책감을 갖지 않는 이슬람의 문화의 한 가지 현상이 그야말로 부정부패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요르단 국왕은 내부의 문제를 이스라엘을 향해 시선 돌리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요르단의 군사훈련 제스처도 이스라엘에게는 절대로 통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